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BMPT 터미네이터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무기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왜 사람들이 이 무기에 환상을 가지고 있고 열광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실전에서 특별한 능력을 보여준 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이 무기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영상에 나오는 녀석인데요. 결론은 러시아는 BMPT-2를 도입했으니 BMPT-2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러시아가 개발한 시가전용 장갑차입니다. 우선 이 녀석은 차대는 T-90 전차의 차대를 사용하고 있고 무장으로는 30mm 기관포 2대, 그리고 30mm 자동 유탄 발사기 2개, 거기에 대전차 미사일 4발을 탑재하고 있는 무기입니다. 이 녀석은 러시아가 체첸 전쟁에서 시가전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나서 시가전을 대비해서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러시아는 거의 도입하지 않았어요. 알려지기로는 카자흐스탄에서 10대를 도입했고 알제리에서 300대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정작 러시아는 14대만을 도입해서 시험용 부대 1개를 만든 게 다입니다. 러시아가 이 전투 차량을 대량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러시아가 돈이 없어서 대량 도입을 못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르마타 기반의 T-15 중보병 장갑차 기반의 BMPT-3를 도입하기 위해서라고도 하더군요. 뭐 어찌되었던 간에요. 그럼 우선 이 녀석이 실전에서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자고요. 우선 시리아에서 시범 운용되었다고는 하는데 시리아에서 성공적으로 시범 운용되었다고만 나오고 정작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전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녀석의 첫 번째 실전은 바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것입니다. 그래봤자 14대뿐이라 전황을 뒤집을 만한 위력을 발휘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알아보다가 좀 웃기는 사실을 알았어요. 분명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에 투입되었는데 정작 이 터미네이터의 탄생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시가전에는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녀석이 처음 등장하는 건 동부 돈바스 지역의 세베로도네츠크 전투에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굳이 시가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공개된 동영상은 시가지가 아니라 숲속에 숨어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30mm 기관포를 사격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나마 올해 초 2월 9일에 우크라이나 측에 의해서 터미네이터 한 대가 격파되는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었는데요. 격파된 장소가 바흐무트 같은 시가전이 아니라 루안스크주의 크렘이나 방면에서 격파된 겁니다. P66 도로라는 도로 주변에서 격파되었더군요. 뭐 격파 방식은 지뢰를 사용해서 기동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포병을 활용해서 우크라이나가 격파시킨 게 동영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결론은 여기도 시가전은 아닙니다. 이 지역의 전투는 바흐무트 같은 시가전 전투가 아니라 평원지대에서 이루어지는 전투입니다. 우선 BMPT가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알아보려면 이 지역의 전투 형태를 알아야 하는데요. 우선 이 지역은 넓은 평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량의 지뢰를 살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진격을 저지하고 만일 러시아가 지뢰지대를 개척한 다음에 병력을 투입하면 야포를 통해서 공중살포 지뢰를 또 설치합니다. 그럼 이미 지뢰지대가 개척된 줄 알았던 러시아의 기갑부대는 예상 못한 지뢰에 발이 묶이게 되고 그럼 우크라이나는 엑스칼리버 같은 포탄이나 아니면 미국이 대량 공급해준 장갑펌비나 MRAP 차량에 탑재된 토우투비 같은 대전차 미사일로 공격합니다. 바로 이번에 당한 터미네이터도 이 작전에 당한 겁니다. 지뢰의 발목이 잡히고 엑스칼리버로 추정되는 야포탄에 의해서 격파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터미네이터에게만 주어진 임무가 아니라 러시아의 여타 기갑부대들도 비슷한 작전을 하다가 격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론은 터미네이터는 자신의 특기를 살린 게 아니라 여타 러시아의 다른 전차들과 비슷하게 사용되다가 격파된 겁니다. 한마디로 전차의 역할을 하다가 격파된 거예요. 실제로도 러시아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 터미네이터를 마치 전차처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대전차 미사일이 탑재된 장갑 차량을 격파하기 위해서 터미네이터를 동원해서 대전차 미사일로 공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러시아의 다른 전차들도 똑같이 하는 임무입니다. 한마디로 터미네이터는 여기서 시가전용 기갑 차량으로 쓰인 게 아니라 그냥 전차처럼 쓰인 겁니다. 그래서 터미네이터는 개발된 다음에 아직은 단 한 번도 시가전에서 인상이 남는 전투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장갑차를 시가전의 왕자처럼 이야기하죠.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이 장갑차는 시가전의 왕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전장에 우리 레드백과 이 터미네이터가 투입되었을 때의 상황을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시가전을 돌파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 모든 경우에 수를 이야기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경우만 이야기하면서 차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가전은 초토화전이 있고 소탕전이 있습니다. 초토화전은 말 그대로 시가지 전체를 초토화하는 방법으로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아군의 피해를 줄일 방법입니다. 솔직히 이 방법은 러시아가 잘 쓰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방법을 쓸 수 있냐고 하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당장 우리의 상대는 같은 민족인 북한입니다. 북한 정권은 나쁘지만 무고한 북한 사람들까지 초토화할 수는 없으니 이 방법은 쓸 수 없죠. 그 다음에 부분 초토화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주요 거점 건물만을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도 러시아가 좋아하는 방식이죠. 지도만 봐도 적이 매복하기 좋은 건물, 적이 매복해 있으면 공략하기 힘든 건물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만 초토화하고 시내로 진출하는 건데, 이것도 뭐 우리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소탕전인데요. 말 그대로 도시로 부대가 진출해서 건물 하나하나를 소탕하는 겁니다. 결론은 터미네이터가 되었든 레드백이 되었든 초토화 작전에서는 어차피 별로 활약할 일이 없으므로 우리가 이 장갑차들을 위해서 설정할 수 있는 건 역시 소탕 작전입니다. 이 소탕 과정 자체는 단순합니다. 탐색 소탕 그리고 또 탐색 소탕. 이런 식으로 탐색과 소탕을 반복하면서 전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가전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게 바로 탐색입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그 많은 건물, 그리고 넓은 건물의 몇 층 몇 호에 적이 숨어 있는지를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전에서 가장 위험하고 힘든 게 탐색인데요. 이 탐색은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이 있고 지금 서방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보병을 앞장 세워서 적의 공격을 유도하는 겁니다. 당장 이 방법은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에서 많이 사용한 방법입니다. 문제는 적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출된 보병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그너 그룹은 이걸 위해서 죄수들을 용병으로 끌고 와서 적의 공격을 유도하는 미끼로 사용했죠. 과거에는 서방권에서도 많이 사용했지만 병력 피해가 너무 심해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해병대의 팔루자 전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가 미군도 많은 피해를 봤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방법을 쓰느냐? 장갑차나 전차를 미끼로 던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건 엄밀히 말해서 미국이 개발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개발한 방법입니다. 아크자리트나 나메르 같은 중장갑차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적의 공격을 유도해내지만 적의 공격을 받아도 견딜 수 있는 중장갑을 가진 장갑차. 그게 아크자리트나 나메르입니다. 한마디로 중장갑차를 앞으로 내보내서 적의 공격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럼 터미네이터와 우리의 레드백을 이 탐색 임무에 투입해보죠. 터미네이터는 차체는 T-90 전차의 차체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반응장갑까지 덕지덕지 달고 있어서 방어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건 어디까지나 차체뿐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전차장용 조준경이 일반 전차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 돌출되어 있고 무엇보다 대전차 미사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터미네이터1은 아예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장갑 자체가 없고 터미네이터2는 아주 얇은 장갑만 씌워진 상태라 상대가 기관총의 철갑탄만 사용해도 충분히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레드백은 아예 대전차 미사일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포탑 내에 수납되어 있죠. 레드백뿐만 아니라 독일의 링스도 포탑 내에 수납되어 있고 요즘 등장하는 서방권 장갑차들은 대부분 대전차 미사일이 포탑 내에 수납되어 있고 발사 시에만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게 피격 시에 대전차 미사일을 지키려는 조치죠. 결론은 터미네이터는 기관총의 철갑탄에 의해서도 무장이 무력화되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에게 공격받으면서 장갑차는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적이 어디서 공격하는지를 찾아야죠. 실제로 이스라엘을 보면 아크자리트 등의 터미네이터 같은 중화력은 달지 않고 최대한 여러 명의 보병을 탑승시켜서 적의 공격 지점을 관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병이 직접 관측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개발한 게 아이언 비전입니다. 레드백에는 바로 아이언 비전이 장착되어 있고 아이언 비전으로 적의 공격 지점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터미네이터는 기존의 전차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결론은 전차장용 조준경과 포수용 조준경으로 적을 찾아야 하기는 기존 전차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차가 시가전에서 이런 식으로 적을 찾아내는 건 시야가 너무 좁아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게 이미 많은 전투에서 알려진 사실이죠. 물론 터미네이터는 탐색을 보조하기 위해서 유탄수 2명을 추가로 탑승시키고 있지만 이 유탄수들은 전차장이나 포수보다 더 시야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탐색이라는 측면에서 레드백과 터미네이터는 아예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럼 러시아는 이걸 왜 만들었냐 할 수 있죠. 그래서 러시아도 대량 도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아무리 돈이 없었다고 해도 이 장갑차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최소 지금보다는 더 많이 도입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러시아도 이 장갑차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은 분명 터미네이터는 시가전에서 탐색이라는 임무에는 별로 쓸모가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소탕에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찾아낸 적을 소탕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탕은 터미네이터가 없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바흐무트에서 죄수부대의 희생으로 찾아낸 적을 주로 포병으로 많이 섬멸했습니다. 굳이 장갑차를 들이밀 필요가 없이요. 서방권 국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엑스칼리버 포탄이 등장한 다음에는 엑스칼리버로 찾아낸 적을 섬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는 적을 찾아내면 아예 건물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나라나 서방권 국가는 그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건물이나 주변에 민간인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면 그런 섬멸은 못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철갑고 폭소위탄과 보병입니다. 실제로 미군은 주변에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어서 적을 발견하고도 적이 있는 건물을 통째로 날려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적이 있는 건물의 특정 칸만을 날려버려야 하는데 그 한 칸만을 날려버리기에는 바로 이 철갑고 폭소위탄이 가장 좋았던 겁니다. 터미네이터 같은 중화력 없이 30mm 철갑고 폭소위탄 몇 발만으로도 적을 충분히 섬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리 노출된 적을 소탕한 다음에 그 건물 안에 추가적인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서 보병을 투입해야 하는데요. 또 문제는 그 건물까지 진입 과정 중에 적의 추가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서방권에서 쓰는 방법이 장갑차로 건물 입구까지 보병을 수송해주고 장갑차가 주변 다른 건물에서 공격을 차단해주는 바리케이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터미네이터는 보병 수송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병력 수송 장갑차가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보병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건물에 진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터미네이터가 위력을 발휘하는 건 화력에 의한 소탕뿐이고 레드백은 탐색에서 소탕, 그리고 보병 투입까지 하나의 장갑차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레드백 같은 중장갑차가 서방권에서 속속 등장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조차도 터미네이터를 대량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일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조차도 이 장갑차의 취약성을 문제 삼고 있고 지금도 운용교리를 찾지 못해서 일종의 시험부대만을 운영하면서 운용교리를 찾으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운용교리가 정립되지 못해서 시가전에 투입하지 못하고 마치 전차처럼 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터미네이터가 가능성이 있다는 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터미네이터 같은 중화력 장갑차를 서방권이나 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가능성만을 보고 있을 뿐 아무도 이 장갑차를 어찌 사용해야 하는지 아직은 뚜렷한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레드백이 시가전에는 터미네이터보다 훨씬 훌륭한 장갑차입니다. 결론은 레드백은 미국이 그간 경험한 각종 전투의 결과를 반영해서 개발한 장갑차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아닌 주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는 그걸 그대로 따라한 것에 불과하지만 분명 미국이 겪은 이라크전 등 수많은 전쟁의 교훈, 특히 시가전의 교훈이 많이 반영되어서 개발된 게 레드백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가전에서도 터미네이터보다는 레드백이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터미네이터가 시가전에서 어떻게 우수한지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면서도 터미네이터가 시가전의 왕자인 것처럼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결코 터미네이터는 시가전의 왕자는 아니며 아직 러시아조차도 작전 개념을 만들지 못한 미완의 장갑차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